참 얼마 전에 기상천외한 일을 겪어서 이렇게 사연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야, 살면서 너 같은 일 겪은 여자도 없을 거야. 꼭 좀 올려라. 대박이다 이건 진짜. 하도 주변에서 사연을 올려보라고 보채서 용기를 내서 글을 쓰게 되었네요. 저는 평범하디 평범한 한 여자였어요. 아니 어쩌면 그 누구보다 평범해지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지요. 저는 미용 일을 했거든요. 사실 미용 일을 하는 사람을 보는 사회적 시선이 그렇게 고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는 상처도 많이 받았었는데 반드시 디자이너로서 성공해야겠다는 그 열망이 어마어마했어요. 원장님은 저에게 최씨 정도면 진짜 무조건 나중에 성공할 거야. 나는 10년간 아이들을 많이 가르쳐봤지만 최씨만큼 헤어 디자이너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 다들 저의 열정을 보고서는 어마어마하다고 했지요. 저는 씩 웃으면서 저요, 꼭 성공해서 부자가 되고 싶어요. 아니 정말 수십억을 가진 부자는 아니어도 말년에 남들 도움 안 받고 저 나름대로 당당하게 돈 누구한테 빌리지 않고 잘 살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아버지가 말년에 돈 관리를 제대로 못 하셔서 주변에서 돈 빌리면서 하루하루 사셨거든요. 자식들한테도 손 벌리고. 그게 저는 그렇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다짐을 했어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었던 것 같아요. 디자이너로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한 손님께서 청담동에 있는 샵에 저를 소개시켜 주었고, 제가 거기서 탈모 걸린 사람들 머리 풍성하게 보이는 헤어 디자인을 잘해서 꽤 유명했어요. 한 달에 거의 1000만 원 넘게 벌었으니까 진짜 대단한 거였지요. 그렇게 5년 동안 일하면서 돈 한 푼도 안 쓰고 살아서 모은 돈이 3억이었어요. 저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돈 때문에 고생한 적이 너무너무 많아서 어떻게든 그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제 수중에 돈 5억이 있는 것을 제 눈으로 본 순간 저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 나도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야. 정말 이게 얼마만의 마음의 여유야. 진짜 펑펑 울었습니다. 그렇게 돈도 어느 정도 모으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그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막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공허했어요. 왜 성공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마어마한 부를 가진 사람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공허하고 이제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니어도 저에게는 꽤나 큰 돈이었거든요. 뭔가 마음이 허해진 저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고, 그동안 일하느라 미뤄왔던 연애시장에 뛰어들게 되었어요. 그래도 제가 나름 청담동에서 유명한 디자이너였고 손님들도 많았기 때문에 단골 손님들이 저에게 소개팅을 많이 연결해 주었습니다. 몇 번의 소개팅 끝에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그게 제 인생의 최악이 될 줄은 몰랐지요. 그 남자는 잘 사는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신우가 한 명 있긴 하지만 힘들게 낳은 아들이었지요. 그래서 부모님이 굉장히 아꼈지요. 제 친구들은 제 남친의 이야기를 듣고는 야, 그런데 진짜 허우대는 멀쩡하긴 하다만 엄마 사랑만 받고 아들로 큰 애들은 거의 다 마마보일 확률이 높아. 그런 거 다 감당할 자신이 있으면 결혼하는 거고 감당 못하겠으면 결혼하지 마라. 내 친구들 중에 그런 남자랑 결혼했다가 시어머니한테 평생 잔소리 듣고 시달리는 애 엄청 많거든. 친구들의 경고가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사랑에는 콩깍지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콩깍지 때문에 그 남자의 단점이 안 보였고 설령 단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다 커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니야. 나 이제는 외롭고 누구한테 기대고 싶어.
진짜 나 그동안 경주마처럼 앞만 보면서 살아왔거든. 이렇게 돈돈거리면서 사는 인생에 사랑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겠어. 너무 힘들게 내 인생에 들어온 사랑이니까 나 이 사랑 놓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보고 싶어. 그렇게 저는 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들의 예상대로 어머님은 엄청나게 오지랖이 넓으셨고 자기 아들이 최고라는 입장이었어요. 게다가 제가 남편보다 연상이어서 어머님의 잔소리는 어마어마했죠. 저를 볼 때마다 나는 우리 아들을 정말 애지중지 키웠어. 그런데 아들이 연상을 만난다고 했을 때 입에 거품을 물 뻔했다. 그렇게 엄마가 애써서 키웠는데 다 늙은 여자를 며느리로 데리고 온다고 하니, 그것도 미용사를 며느리로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내가 결혼 반대를 안 했겠어? 에휴. 저를 죄인으로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남편을 사랑했어서 시댁의 반대를 다 감안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제 뱃속에 아이가 생긴 거였고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결혼하게 된 것이었지요. 어머님은 손자는 좋아했지만 저는 찬밥 신세 취급을 했습니다. 우리 손자 주려고 아주 맛있는 갈비찜 가져왔지. 제 아들은 갈비찜 양념이 연한 것을 좋아하고 아직 아기라서 진한 갈비찜 양념은 안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이 한 음식 간을 보려고 갈비찜 국물에 새끼손가락을 살짝 넣어서 쪽 빨았는데 어머님이 그걸 보고 아이고 미쳐. 너는 애 음식을 그렇게 손가락 넣어서 훔쳐먹니? 이 국물이 얼마나 진국인데 우리 손주랑 내 아들 밥 비벼 먹으라고 넉넉히 한 건데 뭐 하는 거야 정말로? 생긴 대로 살 거야 정말? 하나뿐인 며느리가 아이 낳고 몸탱이도 어디 아프리카 뚱땡이 부족처럼 변해가지고 그냥 바라만 보는 것도 짜증나는데 그 몸으로 음식까지 몰래 먹으니까 아주 내가 속이 터져. 정말 서러웠죠. 음식을 뺏어 먹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간을 보려고 손가락 집어넣었다고 거의 뭐 1시간 동안 욕이란 욕은 다 먹었으니까요.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더 싫었던 것은 제가 시댁에 가면 아예 저는 없는 사람 취급을 하셨어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님 둘 다 제가 거실에서 잠을 자든 핸드폰을 하든 아예 신경도 안 썼고 제가 뭔 질문을 해도 답을 안 하셨어요. 그 두 분이 저를 싫어하니까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해서 왕따시키자고 한 거였죠. 눈물만 났어요. 내가 이렇게 서럽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하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나 정말 이대로는 못 살겠어. 시댁살이가 너무 죽을 것처럼 힘들어. 나 여기서 어떻게 더 이상 어머님한테 잘해드려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건데 그것조차 싫다고 하면 나는 어머님한테 뭘 더 해야 할까? 그리고 당신이 중간에서 좀 중재를 해줘. 아, 몰라. 당신은 맨날 입만 열면 우리 엄마 뒷담이나 까고 나도 당신이 찡찡거리는 거 힘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받아주기 싫어. 내가 언제까지 당신이랑 엄마 신경전 하는 거 신경 쓰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냥 당신이 좀 참고 살아. 나이도 많으면서. 저는 남편의 그 말에 억장이 무너지는 듯 했어요. 그래도 남편이라도 나의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우쭈쭈 하면서 부모님의 모든 사랑을 다 받고 큰 제 남편은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도 어머님의 아들이라는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마누라한테 끊임없이 상처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눈물만 날 뿐이었지요. 그래도 악으로 깡으로 아들을 잘 키우려고 했어요. 어머님이 맨날 저보고 너만 없었다면 우리 집이 평화로웠다. 그냥 손주만 나한테 맡기고 너는 어디 저기 멀리 섬으로 떠나라.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그게 한두 번이야 무시가 되지 자꾸 반복이 되면 사람이 미칠 지경이 되거든요. 제 소원은 딱 하나였어요. 이제는 어머님한테 잔소리 그만 듣고 싶다.
그놈의 잔소리 때문에 진짜 미치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신혼집 월세 계약이 끝나게 되었어요. 사실 남편이 그때 대기업을 다니고는 있었는데 모아둔 돈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도 사기 결혼인 게 남편이 대기업을 다닌다고 해서 소개팅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대기업 사무직이 아니라 생산직. 그러니까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고 그걸 알았을 때는 이미 남편에 대한 마음이 깊어진 상황이라서 남편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결혼까지 가게 된 거였고요. 하여튼 젊은 시절부터 악착같이 살아온 제가 돈은 더 많은 상황이었고 결국에 제가 월세 보증금을 댄 상황이었거든요. 월세 계약 2년 동안 나름 투자로 돈을 더 불려서 그래도 전세로 이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걸 어떻게 귀신같이 어머님이 안 것인지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런데 딱 3개월만 그거 전세금 좀 빌려주라 며느리야. 내가 이것만 빌려주면 앞으로 잔소리도 안 할 거고 너희 집에 가서 손주 몰래 데리고 오는 그런 짓들도 안 할 거고 며느리를 우리 집 가족으로 인정해 줄게. 응? 어머님이 저를 인정해주고 이제 잔소리도 안 하고 저희 집 결혼 생활에 간섭을 안 한다는 말에 저는 혹했습니다. 정말 간섭받기 싫었고 저도 저의 인생을 살고 싶었던 한 사람이었거든요. 오죽하면 소원이 어머님이랑 멀리 떨어져서 살기, 어머님한테 잔소리 안 듣기였거든요. 저는 속으로 그래, 딱 3개월이면 괜찮아. 그 정도면 금방 돈 받을 수 있을 거야. 저는 결국 알겠다고 딱 3개월 뒤에 바로 돌려줘야 한다고 했어요. 어머님은 그 돈으로 급하게 보증받은 거 떼워야 할 일이 있다고 하셨고 그것만 마무리되면 바로 돈이 나온다고 했거든요. 멍청하고 순진한 저는 그걸 철석같이 믿었죠. 남편에게 어머님이 돈 다시 돌려주시겠지? 당신 우리 엄마 못 믿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엄마 의심하지 마. 나도 기분 나빠. 이렇게 반응이 나오니 더 이상 남편에게도 묻지 못했어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나고 제가 돈을 달라고 하자 어머님이 그 돈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님? 그 돈 제가 어떻게 모은 건데요? 정말로 피땀 흘려서 모은 돈이고 그걸로 하루하루 버티면서 사는 건데 제발 이상한 말 좀 하지 마세요, 어머님. 당장 돈 나올 구멍 없으니까 그러면 좀 기다려 보든가. 되려 어머님은 저에게 성을 냈습니다. 돈을 빌려주기 전까지 저는 철저한 갑의 입장이었는데 돈을 빌려주고 나니 돈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완전히 을이 되어버린 거였죠. 그때부터 불안해서 잠이 안 왔던 것 같아요. 맨날 불안하니까 없었던 손가락 뜯는 버릇도 생겼고 그때 정말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이런저런 부분에서 힘들었죠.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어머님이 결국 도망을 가신 겁니다. 미국으로요. 어머님과 아버님은 원래 미국에서 한식당을 운영하시다가 몇 년 전에 한국으로 들어오신 거였거든요. 제 남편도 미국에서 태어나서 시민권이 있기에 군대도 안 갔거든요. 그런데 남편도 미국으로 떠나버린 겁니다.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이었고 정말로 믿을 수 없었어요. 일주일 동안 시댁 식구들은 저와 아예 연락이 안 되었던 거지요. 그러다가 남편이랑 전화 연결이 되었고 남편은 그러더라고요.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았다고. 대기업 생산직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잘리고 난 뒤에 나 수입도 없었잖아. 엄마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미국 같이 가면 거기서 일자리 주겠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안 따라가. 그리고 당신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아무리 저와 남편의 사이가 안 좋아도 서로 상의는 하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한국에는 자기 아들도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자세한 내막을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던 거였어요. 남편이 제가 근무하는 미용실 VIP 손님들 목록 같은 걸 쫙 뽑아서 시모한테 건넨 거였어요. 시모는 그 VIP들한테 접근해서 우연을 가장하고 제가 그 미용실에 일하고 있다는 말들로 신뢰를 쌓고 그들에게 돈을 어마어마하게 빌린 거고요. 저한테도 돈을 빌렸고요. 저는 진짜 아예 몰랐어요. 제 손님들한테 어머님과 남편이 접근했다는 자체를요. 뒤늦게 그 상황을 알고 외국으로 도망갔다는 정보를 들은 미용실 손님들이 저에게 와서 항의를 하느라 거의 반나절 동안 미용실 문을 닫았던 적도 있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민폐였지요. 얼마나 미안하고 창피하던지요. 아니 나는 최 씨가 10년 넘게 이 청담동에서 일하고 우리 친하니까 최 씨 시모가 하는 말도 믿었지. 급하게 돈이 너무너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우리야 그래도 금전적으로는 여유가 있으니 도와줬는데 아니 이게 뭐야. 갑자기 미국으로 도망가고 어떻게 할 거야. 손님들이 저에게서라도 돈을 받아내겠다고 미용실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저도 패닉이 왔어요.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도 평생 모은 돈을 시모한테 뜯기고 피해자였으니까요. 제가 울면서 나도 돈 뜯겼다. 나는 하루아침에 남편도 도망가고 어머님도 도망간 거다. 라고 말하면서 호소를 하니 그 피해자분들도 저도 피해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더 이상 저에게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요즘에 뭐 TV에 나오는 이혼 부부가 시모한테 시달리고 시모가 돈 받아서 미국으로 도망갔다고 하는데 정말 제 상황이랑 똑같았습니다. 미용실 선생님들은 제 사정을 듣고 뭐라고? 아니 남편도 미친 거 아니야? 엄마가 아들 집 신혼 전세금을 꿀꺽 했는데도 아들은 한마디도 안 하고 아내를 배신하고 엄마 따라 미국을 가? 거의 미친놈 수준이네. 뭔 이런 일이 다 있어. 아, 화딱지 올라오네. 확 진짜 바리깡으로 머리를 고속도로 내버릴 수도 없고. 다들 저 대신 엄청 화를 내줬습니다. 고마웠어요. 그런데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사실 저 때문에 손님들은 수억에 가까운 피해를 본 거랑 마찬가지였고 저는 그곳에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평생을 몸담아온 미용업계에 다시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어떤 동네 미용실을 가도 웬만한 곳에서는 전부 다 저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는 상태였지요. 최씨, 미안하지만 우리도 걱정이 되어서 아무래도 최씨 어머님이 손님들한테 사기친 것 때문에 우리도 최씨가 참 좋지만 최씨랑은 계속 일하지 못할 것 같아. 미안해. 저는 이렇게 말하는 원장님에게 차마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발 저를 더 오랫동안 고용해달라고, 조금만, 우리 아이 클 때까지만 고용해달라고 해도 말이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하루아침에 실직하게 되었고 망망대해에 혼자 떨어진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님한테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고소를 했지만 이미 어머님은 해외로 도망간 상태였고 인터폴 수사가 시작되었지만 수사 의지도 약해서 잡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저는 그래도 남편이랑은 연락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어딨어? 당장 말해. 무슨 주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거냐고. 미시간주야? 아니면 뭐 캘리포니아? 빨리. 어머님 때문에 나도 그렇고 당신 아들도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어. 나도 몰라. 우리 엄마 사라졌다고. 나도 엄마한테 정 떨어진 지 오래야. 나한테 엄마 그냥 묻지 마. 엄마가 일자리 준다고 해서 따라온 건데 나 지금 여기서 설거지 알바하고 있어. 나도 죽겠다고. 저는 남편을 공범으로 고소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워낙에 남편을 좋아하고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영상통화로 아빠 얼굴을 보는 게 낙이었기 때문에 저는 차마 남편까지 고소할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저를 배신한 건 배신한 거니까 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어요. 남편은 이혼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지요. 그 정도로 책임감도 없고 그냥 쓰레기 남편이었어요. 어머님이 제 돈을 가지고 도망가고 남편 또한 저와 아이를 버리고 외국으로 갔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어요.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던 것 같아요. 혹시 필요하시면 설거지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맡겨만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할게요. 제발요, 사장님. 저 잘할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습관이 되었어요. 항상 을의 입장에서 눈치를 살피며 설설 기는 게 저의 일이었습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쉽지 않은 일이었지요. 그래도 어린아이를 키우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매일을 눈물을 흘리면서 살았지요. 하루는 한국에 있는 신우한테 찾아간 적도 있었어요. 술 먹고 미친 척 하면서 신우 집에 가서 저는 신우 엄마 때문에, 어머님 때문에 내가 평생 모은 돈 다 날리고 미용업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 미칠 것 같다고. 신우라도 책임져. 신우라도 책임지라고. 신우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 내 돈 아니야? 어머님이 내 돈 훔쳐서 신우한테 해준 거 아니냐고. 아, 진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옳게 나도 엄마 때문에 지금 곤란한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 탓하지 마. 우리 엄마가 지은 죄 나한테까지 뒤집어 씌우지 말라고. 저는 신우의 말에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시모가 저지른 죄 때문에 연좌제까지 당해서 미용업계에서 쫓겨나고 돈도 못 벌고 그때부터 제가 우울증이 생기고 맨날 죽는다, 어디 떨어지고 싶다 이런 말을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거의 몇 년을 살았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아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싹싹하게 잘 커주었고 저는 그래도 아들 키우는 맛에 하루하루를 살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평범한 하루를 겨우 살고 있던 중에 제 핸드폰으로 부재중 전화가 찍혀있는 겁니다. 그것도 외국 번호였어요. 해외에서 걸려온 국제전화였고 저는 순간 머리가 찌릿했습니다. 어머님? 이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데 여자의 직감은 역시 틀린 적이 없었지요. 저의 생각대로 어머님이 저에게 전화한 게 맞았습니다. 거의 몇 년 만이었지요. 여보세요? 나다, 며느라. 어머님? 아니, 어머님. 정말 웃기시네요. 제 돈 가지고 도망갈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전화를 다 하세요? 지금 제가 계좌번호 불러드릴게요. 빨리 제 돈 내놓으세요. 그 돈 제가 피땀 흘려서 번 돈이라고요.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당장 내놔요. 저는 수화기가 터질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님은 그거 내가 예단비라고 생각해서 썼다. 네가 우리 아들 5살이나 어리고 얼굴도 반반한 우리 아들이랑 결혼했으면 그 정도는 예단비로 줄 수 있는 거 아니니? 그리고 그때는 나도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사정이 어려워서 그랬던 거였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너 돈 더 있으면 한국에 있는 네 신우한테 돈 좀 보태라. 딸이 결혼한다고 하는데 내가 사정이 이래서 한국으로 가지도 못하고 한국에 아는 사람이 너밖에 없으니까 네가 좀 신우 도와줘라.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등쳐먹은 며느리한테 뻔뻔하게 전화해서 또 돈을 달라고 하는 시모가 너무나도 싫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연락 안 하는 몇 년 동안 마음이 많이 괜찮아져서 분노나 화나는 감정들이 많이 좋아진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를 걸어서 터무니없는 말을 하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하니까 저는 진짜로 너무너무 열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남편이 어머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자기가 엄마랑 함께 있다는 것을 저에게 들키면 인터폴에서 수사가 들어올 게 뻔하니까 저에게 거짓말을 친 거였지요. 저는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나 이제는 절대로 남편과 어머님 용서 못해. 어떤 짓을 해서라도 그들 내가 복수할 거고 사라져버린 내 돈 찾아올 거야.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그때 알았지요. 착하게 산다고 해서 세상이 나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어떻게든 독하게 도끼 품고 살아야지 손해 안 보고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요. 사기죄 공소시효가 아직 안 끝난 저는 그들을 잡기 위해서 길을 썼던 것 같아요. 어머님에게 사기당한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미국에서 나한테 전화가 왔다고 이거 역으로 위치 추적해서 그들이 있는 곳을 알아내서 좀 잡아야겠다고 말했지요. 그러자 그거는 힘들 거예요. 국제전화 위치 알아내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도 아니고 그러지 말고 그 신우라는 작자 뒷조사하는 게 어떻소? 사기를 당한 분이 저에게 의견을 낸 거였어요. 그래서 몇 명이서 팀을 짜서 그 신우라는 사람을 뒷조사하다가 알게 된 거였지요. 시모와 제 전남편이 신우의 결혼식 날 몰래 한국에 들어온다는 것을요. 여권을 위조해서 들어오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브로커를 통해서 경유해서 들어온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건을 담당한 형사한테 말했어요. 형사는 처음에 제가 그렇게 말한 것을 듣고는 아이고 참, 네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대충 넘겼어요. 그런데 이제 사기당하신 분 중에 엄청 무섭고 경찰대학 나와서 소위 높은 곳에서 근무하셨던 이력이 있던 분이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경찰서로 가서 깽판을 치고 위에서 압력을 넣으니 바로 수사가 시작된 것이었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는 사기죄 그렇게 큰 경중으로 다루지 않거든요. 오히려 사기친 사람보다 사기당한 사람을 바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컸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난리를 치니 수사가 시작된 거고 인터폴 수사 재요청을 해서 그들의 행적까지 거의 다 알게 된 거였어요. 어머님은 거기서 다른 사람 명의로 한식당을 운영해서 돈을 꽤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마침 시어머님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을 때가 그 무슨 가수 형제 부모님? 호주였나? 하여튼 동네 사람들에게 돈 10수억을 빌리고 외국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잡혔을 때라서 언론이나 검찰의 관심이 거기로 쏠린 상태였어요. 자연스럽게 저희 수사도 높은 관심을 받게 된 거고요. 브로커를 통해서 공항에 들어온 어머님과 전남편, 공항에 잠복하고 있었던 형사들과 경찰 10수명, 그리고 그 장면을 지켜본 저까지 출입국 게이트에 딱 들어온 순간 여권을 확인한 승무원이 눈치를 보냈고 사복 경찰이 어머님과 전남편 앞에 가서 말한 거죠. 미란다 원칙을 말하며 해외에 나가 계신 동안 기소가 잠깐 중단된 거 아시죠? 들어온 순간부터 기소 다시 시작되니 사기죄 소멸시효는 한참 남았네요. 수갑 채우겠습니다. 긴급 체포 내려왔고 검찰에서 영장 떨어지고 도주 우려 높고요. 수갑 채워서 이송하겠습니다. 어머님은 깜짝 놀라서 아니 나는 당신들이 찾는 그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이거 그 여권 보시오. 위조 여권인 거 알고 있고 브로커 통해서 입국한 정황도 저희가 다 파악했습니다. 결국 어머님과 전남편은 꼼짝도 못하고 경찰에 끌려간 거였어요.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것은 어머님은 사람들에게 사기친 돈으로 미국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셨고 한인식당도 대박이 나서 떼돈을 벌었다고 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한국에 있는 자기 딸 집도 사준 거였는데 어머님의 욕심은 끝도 없어서 저에게 신우 집 사는데 돈 보태라고 한 거였죠. 제가 어머님한테 돈 뜯기고도 딱히 형사나 민사로 고소 안 하고 남편도 안 잡으니까 저는 그냥 돈 뜯어도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당하는 그런 존재로 인식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착한 사람이 화가 나면 가장 무섭다는 것을요. 저도 착한 사람이었지만 어머님 덕분에 흑화가 되었고 이 세상은 착한 사람에게 더 나쁘게 구는 세상이라는 것을 알게 된 전 똑부러지게 행동하려고 했던 겁니다. 어머님과 남편이 잡혀서 구속수사를 받게 되니 저로서는 얼마나 시원통쾌했는지 몰라요. 사기당해서 피눈물 흘렸던 제 전 미용실 손님들도 저에게 아이고 이제는 마음 편히 잘 수 있겠네. 내가 한평생 그년 찾으려고 엄청 애썼는데 아이고 다들 나이가 있는 분이셨거든요. 얼마나 원통했겠어요. 그리고 결국 신우도 연좌제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는 신우의 식장에 찾아간 사기 피해자들이 거기에 밀가루를 던지고 소화기로 식장 안을 박살내고 피켓을 들고 와서 사기꾼 딸려는 그 죗값을 받아라. 니네 엄마 때문에 내 아들 딸들은 피눈물 흘리며 김치에 밥 먹을 때 사기꾼 딸년인 니녀는 고기 반찬에 호텔 결혼식,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결혼식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신우는 저한테 화풀이를 했어요. 자기 결혼식 하는 거 네가 알아내서 그 사람들한테 말한 거냐고 하면서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손을 들어서 신우의 뺨을 짝 때렸습니다. 제가 폭력은 안 쓰려고 했는데 반성하는 기미가 하나도 안 보이는 신우를 보니까 뺨을 안 날릴 수가 없겠네요. 신우는 모르시겠지요. 사기꾼 피해자들의 심정을요. 그들은 매일 화병 때문에 얼음물을 달고 살아요. 그들이 오늘 신우의 결혼식에서 이렇게 깽판 친 건 아주 약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당신 저한테 연좌제 하지 말라고 했죠? 형님, 그럼 제 아들은 무슨 죄로 엄마가 사기당한 것에 대한 피해를 받아야 하죠? 시모 때문에 저 거지 되고 우리 아들은 그래서 남들이 다 가는 학원 한번 제대로 다니지 못했어요. 엄마 된 입장에서 그게 얼마나 미안한지 아세요? 형님이 제정신이라면 저한테 그런 말 못하죠.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쓰레기 심은데 쓰레기 나는 게 맞네요. 쓰레기 엄마에 쓰레기 딸들과 아들. 내가 미쳤다고 쓰레기랑 결혼했지. 소각도 안 되는 똥쓰레기. 형님, 이제는 형님이 벌 받으실 차례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저는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나머지 오른쪽 뺨도 쫙 때려주었습니다. 얼마나 시원통쾌하던지요. 저는 뺨 맞고 정신이 나간 신우가 저를 때릴까봐 살짝 무서워서 뺨 2대 때리고 바로 도망갔네요. 그렇게 신우의 결혼식장은 완전히 개판이 되었어요. 결국에는 파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모, 그리고 공범으로 확정된 제 남편은 1심에서 각각 4년과 3년형을 받았어요. 솔직히 억울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명의 마을에 피눈물을 내고서는 형량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저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대한민국 법을 뜯어 고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미국에 그들이 형성한 재산을 압류해서 피해자들 돈을 갚겠다고 합의하자고 상대 쪽에서 제안이 들어왔고 법정 이자까지 합쳐서 저희는 피해본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대부분의 사기 피해자들은 이런 게 불가능한데 저희는 그나마 운이 좋았던 거죠. 그래도 사기당해서 몇 년간 마음고생한 건 정말 돈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데 하여튼 그래도 나름 일이 잘 해결되었고 사기꾼 피해자분들도 마음 편하게 눈 감고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2심에서 형량 확정이 되어서 그들 지금 복역하고 있네요. 역겨운 것들. 어머님은 미국에서 아주 한식당 운영하면서 거기서도 대장 노릇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 전남편은 일도 안 하고 어머님이 사기친 돈으로 포르쉐 타면서
여자들이랑 놀았고요. 책임감이 없으니까 한국에 자기 아들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양육비 안 보내고 그렇게 살았네요.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제 남편이랑 너무나 비슷한 사람이 나오길래 정말 소름이 끼쳐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진짜로 대한민국에서 사기당하면 사기당한 사람만 손해인 것 같아요. 가해자가 감옥에 간다고 해도 그걸로 끝이고 잃어버린 내 돈은 어느 누구에게서도 보상받지 못하는 거니까요.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속상하긴 하지만 더 이상 부정적으로 생각 안 하고 그래도 이만하길 다행이다 생각하렵니다. 떡두꺼비처럼 얼굴에 욕심주머니가 그득그득하게 달린 어머님의 최후가 감옥 생활이라니. 나름 그 사실이 상처받은 저의 마음을 위로해주네요. 그리고 아들도 그런 엄마의 상처를 알아서 훌륭한 아들이 되겠다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편식하는 것도 없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저는 그래도 지금 행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인 것은 아는 분의 도움을 통해서 제가 다시 헤어 디자이너로 일할 수 있게 되었어요. 비록 스태프 월급을 받고 있지만 저는 다시 일터에 나갈 수 있다는 것 자체로 너무 행복하네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사연을 들어주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사기당하지 마세요. 사기가 힘든 것은 돈을 잃는 것도 힘들지만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게